지난 10여 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은 젊은 제너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에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아이씨, 이걸 하지 말까 그냥? 이거 대출 받아서 집 사도 언젠간 오르겠지. 이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고금리 시대로? 자룡아. 예, 형님. 우리 일본 가서 공매도 치고 모히또나 한잔 할까? 한국에도 공매도가 풀렸는데, 형님? 아, 그래? 뉴욕 아닌가요? 일본인가요? 우리가 주식만큼은 일본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 약간 독립군 느낌으로 그렇지. 공매도 대첩. 그렇지. 한산도 대첩의 뒤를 잇는 공매도 대첩. 가시죠,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이거를 요약을 한 거예요. 트레이더 그룹에서는 매달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의 때 분석을 해. 잭슨홀 미팅도 있어요, 여기.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잭슨홀 미팅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알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발표한 내용, 그리고 그 잭슨홀 미팅 때 BJ 파월이 말한 내용을 엊그제 있었던 9월 회의 때 이제 해석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다는 얘기 못하고 간단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10월 이후에 우리나라 채권시장하고 부동산 PF를 관련된 금융시장 불안이 올라간 상황에서 기대하지 않은 효과로 가계부채가 지금 2달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변한 만큼 제가 정책은 이 가계부채 정책은 한국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그것보다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수단은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이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이가 없네. 중국의 고도 성장 때문에 그동안 편하게 성장했던 그런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경기에 관해서는 이 지금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금통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는 지금 우리가 1.4% 경제 성장률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경험한. 아마 2000년 이후로 지금 1.4% 성장은 아마 세 번째로 낮은 성장률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코비드 때 마이너스 0.7인가 떨어졌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좀 0%에 거의 가까운 성장률 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요번이 제일 낮은 수준인데, 우리만 그러냐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전 세계 성장률이 2000년 이후로 보면 올해가 아마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나쁘다,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가,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인식하에 본인이 투자하고 또 사실 지난 10여 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은 젊은 제너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에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아이씨, 이걸 하지 말까 그냥?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거의 0%, 1, 2%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저희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전망과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려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계속 추가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요번에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9월에 위기설이 시장에서 막 돌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더 그룹에서는 원래 월 초에 이제 회의를 월 말이나 월 초에 하는데 이번에는 위기 때는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지금 8월 말부터 9월 달 내내 아마 일주일에 주말마다 이제 회의를 하겠죠.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이제 맨날 이제 한국은행이랑 연준의 그 스탠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예, 저희 쪽이 있는 거고, 그 트레이더 그룹이라는 게 저희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제도권 다른 쪽도 있어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해서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채수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부터 얘기를 하자.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안정화는 내가 5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2020년대 들어가지고 안정화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경기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수준이 80%거든요. 부채 비율이. 근데 지금 105%예요, 105%. 대출받은 사람들 부채가, 개인 부채가. 이 말은 뭐냐면 2주 전인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가 하방 요소가 생기면 아래로 다 열려 있다고. 두세 번째 정도 리스크가 가계부채가 이제 될 것으로도 이게 만약에 이제 위기가 터지잖아. 그럼 가계부채까지 터질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거야. 이게 항상 이 경제나 이런 거는 도미노예요, 도미노. 기업이 쓰러지면 은행도 쓰러지는 거고, 건설 경기가 쓰러지면서 PF 대출, 뭐 이런 게 파산을 하면서 못 갚잖아요. 은행이 쓰러지는 거고, 이게 도미노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요새 안 그래도 카드 부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카드 부채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기존의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서비스까지 받는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한국은행 총재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계부채만.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창용 총재라는 분이 전 총재도 다 받고 15년 동안 매번 이걸 이 기자회견을 보지만은 가계부채를 이렇게 많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최초야, 최초. 그만큼 나 떨고 있니? 가계부채 때문에 나 떨고 있니? 이거란 말이야. 예, 우습게 말로. 예.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은행 떨고 있니? 이거예요. 왜 떨고 있겠냐고. 지금 수면 위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지. 경제적인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고, 주가는 이미 선행해서 하락을 시작한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시장에 있으면서 주가가 꺾였어. 누가 봐도 추세가. 그러면 그 뒤에 확인을 할 때 이런 걸 보면 돼요. 내가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한국은행 총재 잭슨홀 미팅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고,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앞으로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갑자기 시장 위기가 와서 기업이 파산을 하고 강제로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은 기업의 주식을 사주고 우리가 나라에서 갑자기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와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진압을 안 했을 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긴 힘들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도. 예. 이렇게 지금 이창용 총재는 학자예요, 학자. IMF 출신의 학자고, 연준의 지금 파월은 학자 개념은 아니에요. 예, 실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도 했었고, 우리나라는 학자 개념의 이 중진들이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무진들이 많아. 은행 출신, 또는 자산 운용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예. 근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셨지만은, 대출 많은 사람들, 앞으로 대출 금리가 예전처럼 내려갈 거라는 환상은 버려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인정을 하잖아.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라고. 그거는 하방 요소가 많다는 거야. 학자들도 지금 인정을 하잖아. 숫자로 나오니까. 내가 저번 주에 영업이익률 하락 추이 보여줬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주가는 선행을 하니까. 귀신같이 잘 맞아. 이 주가라는 게. 예, 귀신같이 잘 맞는다고.
이미 내려가고, 물론 우리는 그 전에 폭락이 하락장을 준비를 했지만 이미 주가는 꺾였고, 거기에 대한 지금 결론 그리고 이유 문제점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님이 얘기를 한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금리는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 내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집 사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낸 이자를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핵심이에요, 지금. 근데 경기가 좋아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 네. 그 말은, 그러니까 시대라는 게, 금리라는 게, 뭐 아까 저기 이하빈님 뭐 말씀하신 금리라는 게 뭐 시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지 금리가 우리한테는 뭐 장기적으로 금리 추세를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를 뭐 100으로 놓고 그걸 따라가진 않는다고.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서 이 시장의 그 여파를, 충격파를 미리 이제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이 뭔지, 현재 이 자본시장이나 이 환시장, 외환시장의 문제점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행 총재도 딱 인정을 하잖아.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폭락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거 편집한 거예요. 지금 보여준 거 편집한 거거든요. 원래 더 길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정도 돼요. 근데 이걸 다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한 얘기들 있잖아요. 전에부터 한 얘기들. 2달 전부터 내가 시장 위기 올 수 있다. 폭락할 수 있다. 하락장 곧 온다. 얘기했던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거에. 딱 얘기하잖아. 집 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원래 이렇게 얘기 못 한다니까. 기자회견 할 때.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들한테 원성 받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야, 지금. 집값이 엄청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이 10억인데 대출을 7억을 받았어. 집값이 7억까지 떨어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경매 넘겨야지 뭐. 그런 상황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에 계속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지가 이거 대출 받아서 집 사도 언젠간 오르겠지. 이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고금리 시대로. 왜냐하면 성장이 멈췄어. 경제 성장이 멈췄다고. 경기가 좋아질 게 안 보여. 그거를 한국은행의 수장도 인정을 했고. 그렇다 그러면 큰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억지로 금리를 내릴 일은 없으니까 올릴 일은 있겠지. 그러니까 집을 무리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경고를 한 거지. 뉴스에도 나왔을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오히려 금리를 올렸으면 해요. 빠르게 올려서 무너질 것들은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미국처럼. 미국이 지금 미국이 잘한 게 미국 경기가 좋잖아요,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금리를 빨리 올렸어, 미국이. 작년에 대신 욕 엄청 먹었지. 작년에 시장 폭락할 때 금리를 그때 다 올려버렸다고. 빠르게. 근데 한국은행은 지금 미국보다 지금 금리 차가 1.8%, 1.7인가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5개월째 안 올렸잖아, 지금. 근데 이게 빨리 올려서 무너질 은행들이나 무너뜨릴 거는 빨리 무너뜨려가지고 정리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골마 터진 거야. 골마 터져서 가계부채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때까지 찬 거지. 미국은 작년에 주가 폭락하고 금리 그러면 욕 먹으면서도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 망가질 사람들 망가졌겠지. 하지만 갚을 사람들이 갚았다니까 빚을.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그 대출도 쉽게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파월 총재가 연은 총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 경기가 지금 부담스럽게 좋다. 고용이 너무 좋다. 나는 이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빨라지면 위기도 빨리 올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경기가 좋다기보단 고용이 좋다는 거지.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지금 올렸는데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 이 코멘트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지표를 봤을 땐, 예? 그 지표도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멤버십 때. 소비 심리를 봐야 된다. GDP와 가장 70% 연관된 소비 심리를 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하여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 폭락을 유도하는 멘트가 있었어.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 그게 핵심인 것 같고, 그거에 반증하는 정책이 뭐냐면, 우리은행이나 지금 국민은행 같은데 50년 만기가 등장했어요. 대출이 50년 만기야. 이거는 뭐냐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50년 만기라는 게. 이거는 옛날에 미국 모기지 그 서브프라임 사태 때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50년 만기는 그거를 왜 냈냐면 가계 부채의 그 비율, 증가율, 그거를 편법을 써서 낮춘 거야. 50년 만기를 만든 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부채가 많아, 가계 부채가. 가정들의 이 대출이 지금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50년 만기를 만듦으로 해서 이자를 적게 낼 수 있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든지 뭐 이자, 비용을 좀 적게 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가계 부채 비율이 10년 만기, 20년 만기 받은 것보다 50년 만기를 대출을 받으면 비율이 낮아져요. 가계 부채 비율이. 그렇게 됐을 때, 은행의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고, 모든 거를 약간 편법을 이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좀 조작을 하는 약간 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50년이 뭐야, 50년이. 지금 대출 받는 사람이 아무리 젊어도 30대인데 50년 만기면 80세 아니에요? 40대가 대출 받았어. 50년 만기야. 그럼 90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50년 만기를 만들었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곳곳이 지금 위기투성이에요. 지금 곳곳에 지뢰밭이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2달 전부터 폭락 얘기하고 하락 경기 완전 지금 이미 둔화됐지만은 미국 보용시장 빼고 위기가 올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차트쟁이나 어떤 그냥 단면적인 이런 걸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금리 정책 그 각국의 금리 정책과 그리고 시장 조사가 기반이 돼서 우리는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 그 방향을 보고 채권을 얼마 살지, 주식을 얼마 살지 그 비율을 거기에 맞출 거 아니야. 운용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머리에 깨고 있어. 그렇게 깨고 있는지 벌써 20년째고. 그렇게 됐을 때 하락 요소가 많은지, 지금 시장에 상승 요소가 많은지, 이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타이밍을 맞추는 데 있어서 외환시장이 기름을 부었고 거기다가 중국이 화염방사기를 쐈어 지금. 근데 이걸로 아직도 돈이 많이 풀린 게 코로나 때 코비드 때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 조치라 그럴까? 금융위기 때 그런 게 있어서 미국은 선제 조치를 한 거야. 작년에 금리 올린 게 그래서 올린 거라고. 그렇게 가파르게.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안 올렸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지금 과를 받고 있고, 작년에 금리 계속 올렸으면 올 초에 터져나갈 것들 다 터져나갔다니까요. 그럼 이 위기가, 내가 말하는 시장 위기가 좀 뒤늦게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골물대로 썩을 대로 다 썩어 있어. 지금 이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 105%가 말이냐고 이게. 후진국이야? 80%가 그냥 가계부채가 80%가요. 경기가 고정화, 그냥 50%가 안정형이고요. 80%가 적정선이야. 지금 이 시대에는 105%라고 이게 총 자산에 넘었어 지금. 빚이 더 많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재산보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한 5만 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빚이 없다고. 다 일반인 민간인들의 빚이 105%가 넘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가계부채가 그러면 사실상 현실 가계부채는 105%가 아니지. 내가 봤을 때 한 130%지. 왜냐하면 100억이 넘는 사람들은 대출이 별로 없어. 있어도 건물 살 때나 뭐 조금 쓰지. 평상시에 이자가 부담될 정도로 대출을 그렇게 받아놓지 않는다고요. 100억 이상 있는 자산가들은. 민간인들의 10억 이하의 민간인들의 다 빚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105%라고 하잖아, 지금. 그러면 빚 없는 사람이 없는 거고, 국민의 총 자산보다 5%가 지금 넘었잖아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100억 자산가들 5만 명 정도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나눠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30% 현실 가계부채는 130% 정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지금 통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0%가 찍히잖아, 만약에. 그러면 셧다운이지. 거의 셧다운이지, 뭐. 은행들 다 터지지. 은행들. 어쨌든 지금 위기가 오면은 연쇄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시기를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 미국은 성공적이었어요. 예, 미국은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적재적소에 연준의 할 일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하지만 그 눈 가리고 아웅이 언제까지 계속될 줄 모르겠지만 조만간 분명한 거는 시장이 어쨌든 조정을 지금 받고 있고, 조만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내가 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중국 문제, 일본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인가. 그냥 터지게 글로벌 어떤 금융위기 유동성 문제가 대두됐을 때 미국이 어떤 스탠스로 나가냐, 따라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확실해졌지. 안 도와줘야. 안 도와줘. 통화 스와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달러와 엔화에 또는 달러의 위안화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미국의 그 상무위원이 중국 갔다 왔잖아요, 저번 주에. 뭐 통화 스와프 때문에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통찰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그 거래가 있었을 거야. 중국이 지금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지나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20% 정도 이미 팔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20% 정도. 국채가 막 급등을 했었잖아. 네, 그게 그거야. 중국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발표를 했어, 엊그제. 팔았다고. 20% 정도. 자기네들 보유 물량의 20%를.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미국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지금 경기가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침몰시킬 정도는 아니다. 중국의 위기가 불거져도. 이거예요. 대신,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역사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예. 하지만 그 폭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융위기 때랑 지금 중국이랑 다른 거는 그 당시에, 기축통화가 달러였다는 거고, 지금은 미국 본토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 중국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어쨌든, 전 세계의 공장을 맡고 있고, 테슬라와 아이폰을 50% 이상 생산하고 있는 중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문제가 아직은 터지지도 않았다. 일본의 YCC 그 정책을 접을 것인가? 이거가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일본이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부동산 값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일본. 그리고 요번에도 제가 느낀 거지만은 이 우리나라 기자들 질문 그 수준이, 미국이랑 너무 차이나. 미국의 그 닉 기자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연준의 어떤 가시 같은 존재인데, 왜 가시 같은 존재냐면은 정말 질문을 잘해. 수치를 꼽아가면서. 근데 우리나라 아까 기자들 질문하는 거 같죠? 경제 이 기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 질문 수준이 데이터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신문 기사 읽듯이 하는 거야.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지.
경제 기자면. 그래야지 한국은행 총재도 수치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경제는 수치인데, 숫자인데. 그래야 우리도 알기가 쉽지. 그냥 둥구스름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해갈 수 있을 요소를 제공해주고 가면서, 이게 내가 기자를 할까? 내가 기자를 해야 되나? 일단, 이 데이터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둥구스름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옛날에 한 명 있었어.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강만수 경제부총리, 이명박 대통령 때 금융위기 끝나고 금융위기 때 그때 있었어. 그 기자 한 명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진짜 날카롭게 질문했거든. 그때 강만수 그 사람이 엄청 난처해 많이 했었어. 그 기자 때문에. 근데 어디 갔는지 지금 그 기자가 여자거든요. 윤씨야, 윤씨. 나 그 이제 이름도 기억해. 아직 15년이 지났는데 금융위기 때 엄청 수치로 따닥 얘기하면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얼마, 지금 뭐가 얼마, 환율이 얼마인데 지금 이런 게 뭐가 잘못되고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목표가 수치가 몇인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 그러면 어안이 벙벙하지. 답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은 금리 인상을 시기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지 진짜 뭐 한국은 크게 의미도 없지만 미국은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경기가 좋은 편이어서 생각보다 좋아서 그거에 대한 긴축을 추가로 더 할 것이다라는 요번에 잭슨 미팅 때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한 거예요. 예고를 한 거예요. 정말 큰 위기가 아닌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말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에 뭐가 터져도 우리는 눈 깜짝 안 할 것이다라는 게 핵심이지. 터지게 내비둘 거야. 이거야. 긴축을 계속 한다는 건 달러를 빨아들인다는 얘기인데 달러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빨아들인데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지. 달러가 올라갔을 때 주가 올라간 적 한 번도 없어요. 100년 동안. 그리고 그때 구독자 중에 저한테 펄어비스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2달 전에. 펄어비스라고 종목이 있어요. 그걸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를 메일을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걸 메일을 또 보냈더라고. 근데 좀 황당한 게 뭐냐면 펄어비스가 주가가 내가 그때 지금 뭐 아시는 분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6만 원 절대 못 넘는다고 했어. 펄어비스 6만 원 절대 못 넘는다. 그 사람 뭐 8만 원 뭐 검은 사막이 나오면 급등한다느니. 근데 내가 그때 NC랑 그 게임주들 중에 대장이 못 가면은 펄어비스 귀신 뭐 할아버지가 와도 못 간다 그랬잖아. 지금 펄어비스가 44,000원이야. 내가 6만 원 못 간다 그랬어 그때. 이때 있던 것 같아. 5월 달에. 그분 들어와 있나요 지금? 들어와도 대답 안 하겠지? 그러겠지 뭐. 어쨌든 59,800원 찍었어 정확히. 59,800원. 내가 그때 월봉 보고 얘기했을 거야. 여기 얘기했어. 여기 지금 보라색 줄 있죠? 6만 원. 여기 못 뚫는다고 했어. 급 나가고 있잖아 지금. 하여튼 내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진짜 그런 생각 버려요. 네. 이게 올라갈 돈이 몰릴 섹터가 아니라니까 이게. 게임주가 폭락을 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조금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런 게임주는 절대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 혹시라도 지금까지 들고 계신다면 이거는 무조건 내가 장담할게요. 내가 장담하는데 52주 신저가 가요. 진짜 장담할게. 3만 여기 깬다니까? 37,000원? 59,000원에서 거의 반토막 수준 날 수 있어.